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저께 MBC 스트레이트가 나간 다음에 하루 동안 이제 언론의 동태를 지켜보니까 진짜 가관이네요. 정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침묵을 해주면은 진짜 언론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깨닫게 되잖아. 그렇지 않나? 좀 적당하게 해줘야지. YTN에서 잠깐 얘기하고 더 라이브에서 잠깐 얘기한 거 빼놓고는 공중파 침묵, 한겨레 경향 싹 다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직도 쓰임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언론이 발동 걸면 윤석열도 끝이라는 거예요. 박근혜처럼. 윤석열은 그거에 너무 떨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침묵하고 있거든요. 대검찰청에서 딱 달랑 한마디 했어. 총장 장모 특혜 없었다고. 증거를 대라고. 조사하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수사하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윤석열이 침묵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완전 멘붕 된 것 같은데? 네, 오마이뉴스 구용식 기자가 그 당시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취재할 당시, 2013년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윤석열과 통화를 했더니 윤석열이 화를 내면서, 그 진정인, 그 한마디로 그 정재택이라는 그 동업자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장모가 마치 그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자 입장에서 그 정재택 씨랑 만나봤을 때는 이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잖아. 한 여자 잘못 만나갖고. 그러면서 이 기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이 부인의 재산이 63억에 이른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사실은 스트레이트가 마지막에 방송에서 묻지 않은 질문이 있다. 60억 원, 63억 원 재산 중에서 50억이 현찰인데 이 60억에 이르는 부인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1990년대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1990년대 이 사람이 20대야. 주식 투자해서 현찰 50억을 벌어 그 당시에.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왔냐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MBC 스트레이트가 물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진짜 하고요. 동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BN 기자도 그 얘기했죠.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만약에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은 검사가 누구 하나라도 정말 검사의 도리를 발휘해서 수사를 해라.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생각되면은 장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윤석열은 사위의 도리를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얼마 전에 뉴스타파 보도에서의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서의 그 김건희. 그 다음에 그 뉴스타파는 그 장모님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결혼 이후에 그 부동산 관련된 얘기죠. 이 두 개의 사건은 윤석열이 그 주가 조작에 횡행했던 MB의 시대. MB의 그 측근들이 다 그런 거 해가지고 기업 사냥하고 해서 돈 벌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되고 나서 박근혜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렇게 못을 번내만에 하는데도 여주청장을 돌면서도 이 사람의 이런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다 덮여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그 뒤에서 숨어있는 이 사람의 그 가디언 엔젤은 수호천사는 MB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MB가 봐줬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보고 보호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박근혜에 대한 원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사를 다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놨죠. 그러면서도 MB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는 MB가 작년에 보석으로 나온 다음부터 이 보폭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그 제스처로 갑니다. 조국을 그 필두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보면은 MB에 대한 애정과 이 충성심이 이 사람의 안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군가에게서 보호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MB의 그림자를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 윤석열도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총선을 준비하기 전에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네이버예요. 제가 작년부터 정말 네이버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이 민주당에서 왜 네이버를 이렇게 가만두고 이렇게 방기를 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는 사실 포털 사이트에 불과한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무관의 제왕이에요. 조중동이 무슨 힘이 있어요? 네이버가 편집해서 앞에 걸어주니까 네이버 그 조중동의 그 의제가 살아나는 거거든. 진중권이 떠들면 뭔 상관이야? 네이버가 맨날 앞에다가 하루 종일 걸어주는데.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윤석열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뉴스 나오면서 싹 숨겨줍니다. 자한당한테 불리한 뉴스는 싹 숨겨줘요. 마스크 얘기로 아예 앞에 도배를 합니다. 정부를 공격하는 그 어떤 인사가 말을 해도 그건 다 앞에다가 대문에 다 걸어줘요. 네이버에 하루에 페이지 뷰가 2,000에서 2,500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20, 30대는 네이버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과 네이버의 그 페이지 뷰, 그 퍼센테이지가 1대9입니다, 1대9. 네이버의 그 여론이나 이런 언론 기능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20, 30대의 지지율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보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원연이나 보면 계속 조선일보 뭐 조중동을 공격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네이버를 잡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도 뭐 저널리즘 M 하면서 막 이렇게 기레기 역전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들이 선점하는 의제를 가지고 검색어나 뉴스 편집을 하고 있는 저 뉴스 편집자를 잡아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언론사들이 진짜 판을 치고 기레기들의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전 네이버의 해악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클릭수를 유도하고 네이버에 다 언론들이 종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뭐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날 가장 클릭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언론사들한테 그 포탈에 가장 빨리, 가장 단독으로 기사를 공급하는 게 자기 그 언론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기레기들의 그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르포 기사를 쓰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저널리스트적인 그 마인드가 없어졌어. 어떻게든지 클릭 유도하고 이런 기사들을 그 포탈에 내보내서 자기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언론 자유는 일인데 언론 신뢰도는 진짜 그 수년 동안 지금 아시아 최악이거든요. 최하예요, 최하. 저는 이런 풍토를 이런 포탈이나 이 네이버가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네이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언론은 답이 없어요. 네이버가 실어주지 않은 기사를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총장 기사도 없는 거예요. 실어주질 않으니까. 오늘 그 저널리즘 M2인가를 잠깐 보는데 이동영 작가가 그 얘기를 해요. 이미 정의당이랑 합쳐지는 연합비례정당은 이미 안 돼 물 건너갔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열린민주당에 그 표를 몰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자기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이다. 저도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민주당은 타임라인을 지났어요. 내일 전당원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정의당이 지금 한 2주 정도를 여론몰이를 너무 심하게 해줬거든.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의당에 대한 비판을 안 합니다. 지금 선거 제도가 이 꼬라지가 된 거는 사실 심상정의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심상정이 말하는 거에 대한 비판 하나도 안 합니다. 심상정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비판하면 그걸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쫙 써줘요. 오늘도 뉴스공장에서 그 박원석 그분 나와가지고 아니 응징하면 되지 우리는 참여 안 할랍니다 이거거든요. 쟤네는 확고해요. 쟤는 누가 1등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 최악의 수입니다. 가장 큰 화약고예요. 왜냐? 정의당의 이 비례 대표들을 면면을 봤을 때 이게 민주당에 섞였을 때 그 다음부터 저는 네이버랑 극우 유튜버랑 자한당이 총봉쇄를 할 거라고 봐요. 거의 네이버 20, 30대 남자들은 전멸입니다. 이제 민주당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이나 목사들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에 레즈비언이 들어오네 동성애자 판이 되네 하면서 이제 어른들 자극하고 보수 교회 자극할 겁니다. 이 판으로 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하던 하지 않던 정의당과의 결합은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도 망가져요, 여러분.
예, 미래연합정당을 구상한 거는 민주당이 미통당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정의당과의 연합점 비례정당을 생각했지만 지금 정의당과 연합했을 때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가게 생각하고 20, 30 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게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중도층과 더불어 그 보수층 중에서도 그나마 합리적인 층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정의당이 너무 물을 건너가 버렸어. 합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긍정적 시너지의 타임라인은 제가 봤을 땐 이미 지났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민생당이나 뭐 미래당이랑 합쳐가지고 거기서 그 비례의석 먹으려고 들어간다? 캐반에 들어간다? 저는 이거는 또 개욕을 먹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명분이고 실리고 다 잃었어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제가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했지만 가장 좀 더 창의적인 얘기 생각을 해보자고. 민주당이 자기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너지는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그 고통을 감수한다면 진짜 알을 깨고 나오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가려고 하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알을 깨는 그 과정에 정당이 하나 탄생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를 내지 않을 경우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에 다 올인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7석 정도를 열린민주당에 보내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받고 나머지는 다 열린민주당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열린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봐요. 열린민주당이 그냥 뭐 몇 석 먹으려고 거기 했을 거라고 생각 안 들어. 저는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이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잖아. 오히려 열린민주당한테 완전히 지금부터 몰빵해서 열린민주당이 연대 교섭단체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파이가 가장 커요. 민주당은 지금부터 연애 비례 정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욕만 먹을 일만 남았어. 그리고 리스크는 너무 커요. 정의당과 갔을 때. 그리고 정의당과 가지 않았을 때도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사실 전당원 투표를 내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건드려서 가장 크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거에 한번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미움이나 감정이나 배제를 벗어놓고 딱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답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그거를 뭐 시민을 위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두 개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고 민주당 지지자도 여유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례연합정당이 끄썩이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멘붕 상태, 그로기 상태에 거의 망연자실 상태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좋은 어떤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니까 다 안이 안 나오는 거고 안 하겠다라고는 정의당 막 진짜 바지끄댕이를 붙들고 계속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니까 정의당이 지지율 4%인데 막 진짜 막말을 하잖아. 유시민 작가는 선거는 그러니까 동력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다. 예, 민심이 계속 변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수학적기나 공학적 계산을 가지고는 사실 한 달이나 한 달 반 있을 그 선거의 민심의 흐름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최고니까 이거에 맞춰라고 하는 그 억지로 틀을 맞추는 마치 그 옷을 만들어 놓고 몸을 맞추는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론이 다 안 모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발산의 정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면은 어차피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무한대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무한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이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주에 그 뉴스공장에서 열린민주당의 창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의외로. 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순리대로 한 곳에 모이겠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